라면 공장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왜 한 여자의 인생 전체를 바꿔놨을까요? 1999년 하나원 일기 개서식 날입니다. 교육생이 10명이었는데 통일부 직원이 더 많았어요. 이 어색한 숫자 불균형이 사실은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어떻게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국가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350기를 앞두고 있고 1년에 12번 넘게 졸업식이 있어요. 25년 사이에 그 숫자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그 기간 동안 북한 체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선택했는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서 있던 사람이 이문미 씨입니다. 그리고 그 일기 교육생들은 입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견학을 떠났습니다. 라면 공장이었어요. 지금 들으시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라면 공장 견학이 뭐 대수냐고. 근데 그 공장 안에서 본 장면 하나가 이문미 씨라는 한 여성을 40대 후반의 법무사 시험에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신의주 출신 제북일본 귀환 가족, 2살짜리 딸을 안고 밤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넌 여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탈북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라면, 공장 하나가 보여준 두 체제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거리가 한 인간에게 어떤 방향을 심어주는지, 그게 오늘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표면에서 보면 감동 스토리인데 한층 더 내려가면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 개의 층으로 가볼 겁니다. 보이는 라면 공장, 그 뒤에 있는 가족사,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체제 구조. 이민미 씨 가족은 원래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교포 귀환 가족입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진 북송 사업 때 건너간 사람들 중 하나예요. 지상낙원이라는 말만 믿고 현해탄을 건넌 분들이죠. 근데 거기서 그분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체득한 언어 습관이 그대로 발화되는 순간 정치범이 되는 세계였어요. 일본에서 살 때 당연했던 말들, 여기가 일본보다 못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가 죄가 되는 세계. 알고 있어도 몸에 밴 습관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회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형성된 언어 습관은 머리로 알아도 입이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임 씨의 외할머니 아들 두 분이 잡혀갔습니다. 한 분은 말반동 간첩 혐의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족은 추방됐어요. 두 번째 삼촌은 형이 왜 잡혀가냐고 항의했다가 그 말 한마디로 여덕수용소에 갔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조차 몰랐어요. 나중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알려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일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빠가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이 닦을 준비물을 챙겨서 응용 기능 학교 농촌 지원을 나갔다가 그냥 안 돌아왔어요. 그때가 70년대였는데 그 방식이 그렇습니다. 평양에 회의가 있다, 어디 출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가방 챙겨나간 게 마지막이에요. 10년 만에 나온 삼촌이 있었고 오빠는 끝내 어떻게 됐는지 모른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화롯불가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이 한 명씩 사라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화에서 그건 공포의 장치로 씁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현실이었어요. 누가 다음번인지 모르는 채 일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가 영리한 건 그 공포 안에서도 일상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사라진 사람에 대해 슬퍼할 수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없어진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1994년에 결혼하고 1995년에 딸이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불안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잡혀갈까봐 불안했다면 이제는 이 아이가 나중에 잡혀갈까봐 불안한 거예요. 내 딸이 다 커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남편이 잡혀갈 수도 있고 또 태어날 아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길수록 더 조여오는 구조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늘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데 더 조심해도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 불안은 체제가 설계한 겁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심리적 봉쇄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97년 신의주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그때 목적지가 대한민국이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 도식처럼 보이지만 97년 당시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배에서는 한국에 가면 고문당하고 죽인다고 가르쳤으니까요. 그게 세뇌인 걸 알면서도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일본에서 온 친척들이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연결됐다는 게 알려지면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임씨 가족은 목적지를 중국으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살자. 북한만 벗어나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오게 만든 건 정보였어요. 중국에서 먼저 한국에 간 사람들 얘기를 들었고 라디오에서 정착한 탈북민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저렇게 사는구나. 그 소리 하나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정보 통제가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라는 게 바로 이 지점에서 선명하게 보여요. 라디오 신호 하나가 국경을 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그 신호를 차단하는 게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은 철조망이 아니라 정보예요. 지금은요, 브로커 비용이 1인당 1억입니다. 그리고 그 1억을 내도 성공 보장이 없어요. 97년에는 온 가족이 돈 조금 모아서 밤에 배 타고 건너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1인당 1억짜리 도박이 됐어요. 김정은 정권 들어서 국경 봉쇄가 이 정도가 됐다는 건 정권이 자기 주민들의 탈출에 얼마나 공포를 느끼는지를 가격으로 표시한 겁니다. 봉쇄 강도는 돈으로 환산돼요. 1억짜리 탈출이 필요한 나라. 그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97년 임시 가족이 갔던 그 길이 지금은 사실상 막혀 있어요. 중국 대련에서 2년을 지냈어요. 식당을 내보려 했는데 사기를 당했고 딸은 한 달간 납치됐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모르는 사람한테 데려가진 거예요. 그걸 찾느라 1년이 더 걸렸어요. 남편이 먼저 컨테이너 속에 숨어서 한국으로 왔고 나머지 가족은 중국에서 여기저기 거처를 옮기며 버텼습니다. 대련에서 길림으로, 길림에서 장춘으로 잡힐 뻔한 위기가 몇 번이었는지 셀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루가 1년 같았다고 했습니다. 기둥이 없어진 채 여자들끼리 숨어 다닌 거니까요. 그리고 임씨 가족이 겪은 이 이야기가 97년의 이야기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 비용이 1억이에요.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지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제 라면 공장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원 1기 개서식 날 통일부 직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임 씨는 그 말이 너무 과분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백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체제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없는 곳에서 살아온 사람한테 그 말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겠습니까? 대접받는 느낌, 과분한 느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국가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 당연함이 얼마나 비싼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라면 공장 견학이 생겼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 라면이 북한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쌀 1kg 이상 살 수 있는 돈으로 라면 하나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먹습니다. 비싸서요. 개성공단 통에 들어간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너무 맛있어서 혼자 다 못 먹고 온 가족이 나눠 먹었다고 했어요. 스프 한 봉지로 물을 더 붓고 육수만 만들어서 6인 가족이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남자들은 한국 라면 먹었다는 걸 과시하려고 봉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담뱃삼지로 접어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닙니다. 학교 선생님한테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뇌물이 한국 라면이라고 있어요. 봉지 하나를 과시용으로 들고 다닐 만큼 한국 라면을 먹었다는 게 수준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마케팅팀이 수십억을 써도 만들 수 없는 브랜드 파워를 북한 체제가 공짜로 만들어준 겁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들고 그 희소성은 가난이 만든 거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배경을 깔고 하나원 교육생들이라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 씨가 처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보였어요. 벨트 컨베이어가 돌아가고 면이 튀겨지고 포장이 되고 박스에 담기고 이 공정 전체가 거의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화된 거죠. 컴퓨터로 관리되고 있고 마지막 박스 포장까지 사람 손이 필요 없는 구조였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기계뿐이고 사람은 어딘가 멀리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장면을 보면서 비교 대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배에서 견학했던 이팔비난로년 합계업소예요. 북한에서 현대화된 기업이라고 선전하던데요. 거기 가보면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있는데 기계 옆에 사람도 있습니다. 기계 하나당 사람이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기계 절반, 사람 절반. 그게 백에서 자동화라고 선전하는 공장의 실상이에요.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기계 옆에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머릿속에서 겹쳐진 겁니다. 한쪽에선 사람이 안 보이고 한쪽에선 기계만큼 사람이 서 있고 북한이 선진적이라고 자랑하는 공장과 한국이 그냥 굴리는 라면 공장 사이에 이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는 견학 한 번의 눈으로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의 문제예요. 기계를 사람이 대신하는 게 당연한 세계와 사람이 기계 옆에 서야 하는 세계. 그 차이는 생산성 지표 같은 숫자가 아니라 그 사회가 개인의 시간과 노동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 역할을 하는 세계. 그게 현대화라고 선전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류 언론이 잘 안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이 선전하는 자동화와 현실 사이의 격차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야 하는지를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자동화는 노동력 배치 시스템 전체를 재편해야 합니다. 북한 체제는 그게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있어도 쓸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견학 끝나고 선물을 받았어요. 라면 한 박스. 통째로요. 그날 밤 하나원에서 라면을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더라고 했어요. 먹어도 맛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봉지를 담배 쌈지로 모아두던 물건이 지금 내 앞에 한 박스 있는 거잖아요. 그 감각이 어떤 건지 솔직히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1,000원짜리 라면을 살 때 북한에서는 그 봉지 하나를 접어서 담배 쌈지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니에요. 체제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자원이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선택. 그 선택이라면 봉지 하나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한국 들어와서 또 하나 당황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더래요. 취미가 뭐예요? 잠깐 멈췄어요. 취미. 그게 뭐지? 백에서는 그 질문이 없어요. 취미가 뭐냐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취미라는 게 허락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뭘 즐긴다. 내가 좋아서 뭔가를 한다. 이 발상이 허락되지 않은 사회에서 살다 온 사람한테 취미가 뭐냐는 게 제일 당황스러운 질문이 된 거예요.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가장 자주 당황한다는 이 질문 하나에 두 사회의 거리가 다 담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 취미 생활을 다들 하고 사는 게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고 문명한 거라고 임씨가 표현했어요. 탈북민들이 한국 와서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돈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겪어봐야 안다고 했어요. 말 한마디로 가족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살아봐야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압니다. 세상에서 나온 새가 처음 날개를 펼 때 어디로 날아야 할지 몰라서 잠시 멈추는 것처럼 자유의 첫 번째 어려움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데 있기도 해요. 한강 유람선 탔을 때 그 생각을 했대요. 북한에서 압록강 넘어 중국 땅을 하염없이 바라봤던 기억이 이제 내가 한강에 떠 있는 배에서 나온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배에서 손을 흔들었는데 그때 자기들을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딸이 좋아했고 나도 좋았다고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좋았다고. 파주 통일전망대 드라이브도 갔어요. 차 타고 달리는데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던 중국에서의 인연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마음을 풀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임 씨가 국책연구기관에서 17년을 일하다가 우연히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어요. 거기서 여성 법무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패션 전공자였어요. 법 전공도 아니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적성이 안 맞으니까 새로 법 공부를 해서 법무사가 된 거예요. 임 씨가 그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전공 비전공자도 되는데 내가 못할 이유가 뭐 있냐고. 39살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건이 안 돼서 못했고 40대 후반에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6년에서 7년이 걸렸어요. 중간에 이거 될까? 그만둘까? 인생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몇 번이나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했습니다. 원동력이 뭔지 물어봤더니 오빠 이야기를 했어요. 억울하게 사라진 오빠들. 배에서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법적 구제 절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 자체가 또 죄가 되는 세계에서는요. 법이 있어도 그 법으로 자기 권리를 묻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오빠 이야기를 대놓고 억울하다고 말할 수조차 없어요. 그냥 몰래 아는 사람한테만 털어놓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그게 자꾸 생각났다고 했어요. 상식적인 법이 왜 거기엔 없었을까? 이게 공정하고 당연한 건데 북한에도 법은 있어요. 나름의 틀이 있어요. 근데 일반 주민들은 그 법을 모릅니다. 알려지지도 않고 알아도 절차를 밟을 방법이 없어요. 법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체제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오기가 됐고 그 오기가 끝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법무사 자격증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체제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는 행위예요. 오빠가 말 한마디로 사라질 때 아무도 그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동생이 공부를 해서 들어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을 법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향에 있었더라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까요? 선택조차 할 수 없는 곳에서 왔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뭔가를 잃었을 때의 뿌듯함이 얼마나 큰 건지도요. 우리는 취미가 뭔지를 물어볼 수 있고, 억울하면 법 앞에 설 수 있고, 맛있는 라면을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진다면 그 당연함이 얼마나 비싸게 얻어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면 공장에서 사람이 안 보였던 그 장면, 처음엔 그냥 놀라운 거였을 거예요. 와, 자동화가 됐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그게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 안에서 본 건 인간을 생산의 부품으로 쓰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기계가 인간 대신 일하고 인간은 다른 걸 할 수 있는 세계. 취미를 갖고 좋아하는 걸 하고 억울하면 법으로 말할 수 있는 세계. 그 세계를 처음 본 날이 라면 공장 견학 날이었던 겁니다. 북한 라면 봉지를 담배 쌈지로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선택지가 생기는 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건너온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 라디오 신호 하나가 한 사람의 방향을 바꿨듯이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메시지입니다. 이민미 씨가 지금 법무사로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개인 스토리 아닌가? 법무사 하나 됐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이야기냐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이 3만 명을 넘었습니다. 3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정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나왔고 경찰이 나왔고 이번에 법무사가 나왔어요. 이게 단순한 성공 목록이 아닙니다. 체제가 인간에게서 뺏어간 선택의 가능성이 이쪽에서 하나씩 복원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3만 명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베개 누군가에게 라디오 신호처럼 닿고 있을 수 있어요. 90년대에 임씨가 들었던 그 라디오 소리처럼. 아, 저렇게 사는구나.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 신호가 방향을 바꾼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감동 스토리로 소비하고 끝내면 안 돼요. 여긴 구조가 있어요. 체제가 인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보이고 정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가 보이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싼 건지가 보여요. 라면 공장에서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게 왜 중요했냐고 처음에 물었죠. 이제 보이시죠? 그건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 세계냐의 차이였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방향을 줬고 그 방향이 법무사를 만들었어요.